안녕하십니까, 라필입니다. 7월 15일 두산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14%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3% 상승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장 중간에 하락을 하다가 마지막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770억 코스피에서 매도했고 기관 투자자는 1250억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양 투자자는 크게 매수 매도 없이 코스피를 마무리했고요. 코스닥도 외국인 투자자 1080억 정도 매수하였고 기관 투자자는 160억 매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10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코스닥을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2860포인트로 전날과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아래 꼬리 달아주면서 2800선의 중반선을 계속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코스피에 대한 힘이 계속 붙어줄지 이번 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간밤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총을 이제 귀 쪽에 맞으면서 초유의 사태가 또 벌어졌죠. 그래서 요즘 이제 극단적인 좀 분열로 인해서 좀 서로 혐오 정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식의 좀 움직임도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대통령이 후보가 공격을 받으면서 그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후보가 공격을 받았는데 왜 이 관련 종목들이 올랐느냐? 그 후보에 대한 그런 이 상황으로 당선에 대한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후보죠. 그래서 지금 당선에 대한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시장이 그 방향으로 좀 움직인 것 같고요. 특히 방산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도 거기에 맞게 좀 이제 움직임이 있었고 증시 전체적으로는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그림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오늘 별로 없었고요. 기관 투자자는 1200억 정도 매수하였는데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이틀 정도 매도했는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많은 매도 없었고요. 일단 이번 주 계속 매도로 좀 이어지는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850포인트로 진행이 되었고요. 하락 이후에 좀 이제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고점보다는 낮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크게 코스닥이 지금 많이 올라갈 수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확실히 이제 그런 이 금리 인하가 좀 나와서 시장에 유동성을 불어 넣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코스닥은 계속 이러한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지금 1000억 정도 매수하긴 했지만 사실 매도를 반복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외국인 투자자 우리가 주목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기관 투자자가 이제 연속적으로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연속적으로 빠지는 투자자가 코스닥을 좀 이제 상승을 계속 막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떻게 좀 접근이 될지는 며칠 더 지켜보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 지표들은 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경기가 이제 오히려 침체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도록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데 금리 인하가 이제 9월 달에 처음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2달 정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시는 다우 나스닥은 좀 올라서 진행이 되었고요. 니케이는 2.4% 정도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니케이는 이제 금요일 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휴장이었던 것 같고요. 다우 나스닥도 이제 오늘 이제 진행되어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해 종합은 부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고 우리나라 증시와 상해 종합은 같이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환율은 1383원으로 6.2원 정도 반등을 했고요. 좀 내려가는 듯 하면서도 또 유지가 되죠. 그래서 일단은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차곡차곡 떨어지는 분위기이긴 한데 환율이 이 60일선을 깨면서 아래로 확실히 치고 내려갈지 그런 것들을 좀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환율이 좀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좀 강세를 띠고 있다는 점이 좀 압박인 것 같고요. 그래서 환율이 이제 올라가는 이유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좀 안전자산에 대한 그런 이제 수요가 높아졌다라고 한다면 달러 쪽으로 좀 이제 수요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염두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0.5에서 1% 정도. 그다음에 유럽 증시도 지금 뭐 0.5% 정도 지금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좀 상반된 움직임이죠. 그래서 내일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증시 전체가 뭐 크게 반등을 한다, 하락을 한다 이렇게 좀 방향을 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가 지금 좀 떨어져서 진행이 되었고요. 80.8달러.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2.2달러 수준으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막 주목할 만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조정을 받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은 4.21% 정도 수준이고요. 이것도 이제 좀 반등을 해서 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뭐 계속해서 고점을 낮춰가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 10년물 국채금리도 단기간에 뭐 이렇게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분위기가 형성되는지 좀 지켜볼 거고,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는 지금 이제 증시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점점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금리 인하가 이제 막상 시작되었을 때 증시가 오히려 이제 선반영이 되었던 상승분에 대해서 조정을 줄 수도 있긴 하지만, 이제는 지금은 장기적으로 이제 이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보고 종목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고 있습니다. 700원 상승해서 3.35% 상승했고요. 21,6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장 초반부터 상승을 시작했는데요. 중간에 한번 꺾어 주었다가 마지막에는 장 초반 가격과 유사한 가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뭐 평소만큼 있었던 것 같고요. 21,6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별 거래는 1,350만 주로 전날 대비해서는 좀 절반 정도로 줄긴 했지만 여전히 1,0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을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 공시로 인해서 좀 이렇게 떨어졌었죠. 950원 정도 하락을 했고, 오늘 좀 이제 그 하락분을 대부분 이제 메워주면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를 다시 위로 좀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이제 뭐 이번 주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대로 분위기가 다시 위로 향한다면 크게 나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별 차트를 보게 되면 아래 꼬리를 오늘도 좀 길게 달았고요. 전날도 길게 달면서 위로 이제 밀어붙이는 힘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계속 이제 횡보하면서 또 한 번 크게 하락을 시켰고, 결국에는 상승 하락을 반복하는 그런 구간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2만원 수준에서 그죠?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오늘도 다시 올라가면서 이제 힘을 붙여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늘에 대한 상승은 두산에너빌리티만 올라간 게 아니고 그 관련된 원자력 테마들도 같이 좀 올라가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는 뭐 크게 올라가지 못한 종목들도 있고 좀 이제 힘을 받은 종목들도 있는데요. 좀 골고루 올라가는 그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체코 원전에 대한 이 수주 소식이 언제 이제 이번 주 안에 들려올지 17일에 지금 유력하기 때문에 그날을 이제 주시를 하고 있고요. 좀 이제 기대를 해보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도 만약에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우선 협상자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당연히 최대 수혜주로 볼 수밖에 없고요. 엄청나게 큰 상승을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는 일단 뭐 아래 꼬리 달면서 점점 이제 밀어붙이는 힘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내일 혹은 이번 주에 추가로 좀 밀어붙이는 힘이 나와주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거래를 한번 다시 붙여주면서 치고 나가는지 좀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 45만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9만 8천 주 매수를 했습니다. 금융 투자는 오늘 뭐 6만 주 정도 매도, 그 다음에 보험도 크게 매도 없었고요. 투신이 이제 24만 8천 주 매수했고, 그 다음에 사모펀드가 34만 7천 주를 매수하면서 지금 사모펀드가 이틀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합병에 대한 소식과 함께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이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소식을 좀 기다리고 있는 듯한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조금은 알 수가 없는 그런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금요일부터 그런 매수세가 이어졌고요. 투신 투자자도 지금 이제 25만 주 가까이를 매수하면서 기관 투자자 중에 이렇게 매수가 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상승은 투신과 사모펀드로부터 만들어졌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다행히 12일에 많은 물량 뱉어내고 오늘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들고 있는 거 다 뱉을 기세로 좀 이제 던지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다행히 하루만 이렇게 크게 매도를 하고 그 뒤에는 움직임이 없는 모습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매수를 강하게 진행하고 크게 뭐 15일에는 매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이제 이 매수세를 이어가는지도 좀 지켜볼 건데요. 확실히 투신 투자자와 사모펀드가 매수를 한다는 것은 좀 이제 단기 수익을 노려볼 만한 자리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체코 원전이 수주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번 주가 될지 아니면 다음 주가 될지도 사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은 뭐 그런 소식이 일부 이제 빠져서 뭐 긴밀하게 소식이 돌고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그거는 우리가 개미로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랬던 저랬던 수주가 되든 안 되든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베팅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고 베팅이 이제 실패를 하더라도 그 다음 베팅이 또 진행될 수 있고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기다려 볼 만 합니다. 자, 그리고 공매도 잔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잔고는 44만 주로 진행이 되었고요. 전날 대비해서는 한 6만 주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럼 뭐 얼마가 증가하는지는 뭐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뭐 50만 주 아래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는 뭐 쭉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대로 다시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만 체크를 계속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차 잔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도 이제 12일에는 체결이 좀 많았고요. 오늘도 158만 주가 체결이 되었고 상환은 185만 주입니다. 그래서 이틀 정도 400만 주 상환되었고 체결은 470만 주 정도 진행되면서 체결이 한 70만 주 정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좀 감소했고 전날엔 좀 늘었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실 뭐 한쪽에 힘을 주고 좀 대차 잔고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이슈에 의해서 활발하게 움직였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도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오늘 뭐 거래원을 보시면 JP모건이 이제 전날 좀 매도에 집중했던 모습이었고요. 모건 스탠리는 좀 반대로 이렇게 매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신한증권이 이제 또 매도에 위치를 했고요. 신한증권이 매도를 하면 꼭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에 집계가 되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지금 추정 물량은 13만 주 플러스였지만 당일 물량이 18만 주 매도로 잡히면서 좀 이제 물량이 빠지긴 했는데요. 사실 뭐 금요일에 많은 물량 매수했고 이미 이제 외국인 투자자 보유율이 다시 22%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18만 주 매도해서 크게 우리가 뭐 무리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17일에 나올 수 있는 체코 원전의 우선 협상자 대상자가 우리나라로 선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뭐 차트, 수급 다 확인을 해보았고요. 자, 오늘 이제 소식들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주말 동안 워낙 많은 답변을 드려가지고 제가 댓글 다는 데만 꽤나 많은 시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인적 분할 합병에 대해서도 제가 처음 경험을 해보는 것이고요. 두산인프라코아 주주분들은 이제 두 번째 경험을 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처음 경험을 함으로써 이러한 것들을 좀 최대한 이해를 많이 해보려고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근데도 좀 어려운 내용이 많았고요. 이 상장이 되고 뭐 이 주식수가 얼마가 줄고 그 가치가 얼마나 줄고 우리에게 얼마나 손해인지 그리고 이득인지 이러한 부분을 가려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주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들려오는 소식들은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차분하게 뭔가 진행이 되는 듯한 모습인데요. 그 인적 분할 합병으로 인해서 두산 로보틱스가 급등을 했다가 오늘 이제 11% 가까이가 하락을 하였습니다. 참 이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11%까지 이렇게 저는 또 오늘 이렇게 빠질 거라고는 생각을 또 하지 못했습니다. 투자자 수급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가 바짝 금요일에 매수하고 그대로 지금 이렇게 뱉어내는 모습이 또 있었던 거고요. 93,000원까지 떨어지면서 사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입장에서는 두산 로보틱스 주가가 올라가줘야지 신주 배정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면서 좀 이제 합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오히려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또 이제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 밥캣도 같이 10%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두산 밥캣 같은 경우는 0.63배만큼의 그 주식수를 받게 됩니다. 두산 로보틱스 걸요. 그래서 밥캣이 상장 폐지가 되고 그 주식수의 0.63배가 이제 두산 로보틱스로 상장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배율에 맞춰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산 밥캣과 두산 로보틱스가 비슷하게 주가가 내린 것이 아마 그런 이유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특히 두산 밥캣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 두산 밥캣, 두산 에너빌리티 중에 이번 인적 분할 합병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주주분들은 두산 밥캣 주주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댓글로서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좀 이제 개인분들에게 좀 저의 생각, 그 다음에 이 상장과 상장 폐지, 그 다음에 인적 분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사실 두산 밥캣이 지금 주가가 떨어져서 이제 상장 폐지가 되어서 두산 로보틱스로 주식을 받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올라가고 두산 밥캣의 주가도 같이 올라갔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두산 로보틱스가 신주가 발행이 되었을 때 11월이죠. 11월 말부터는 주가가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두산 밥캣의 이제 이 감자로 인해서 한 7천만 주가 0.63배로 인해서 4,300만 주 정도가 두산 로보틱스로 상장이 될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도 이제 두산 로보틱스로 상장이 되기 때문에 사실 신주 주식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천만 주가 상장이 되었을 때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는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요거는 이제 합병 이후의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두산 밥캣의 주주들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매도를 할지 두산 로보틱스를 받고 매도를 할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두산 밥캣에 대한 이 투자를 한 것이지 두산 로보틱스를 보고 투자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두산 밥캣의 주주분들은 두산 로보틱스로 100%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좀 애매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밥캣이 또 한 번 로보틱스 아래에 들어가 버리면서 뭔가 이제 사업 시너지는 그렇다고 치고 이제 현금을 계속 대주면서 이 재무상으로 또 한 번 좋지 않게 이 두산 밥캣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상장 폐지이기 때문에 사실 재무제표라고 한다면 두산 로보틱스를 볼 수밖에 없고요. 로보틱스가 이제 두산 밥캣을 먹고 그렇게 이제 이 재무제표가 보인다면 당연히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두산 밥캣의 그런 이제 증권 이 리포트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도 뭐 신한투자증권이라든지 키움증권이라든지 이런 투자자 증권 리포트는 그대로 이제 목표가를 유지하던 모습이었고요. 삼성증권에서는 이제 55,500원까지 목표 주가를 낮춰버리면서 이렇게 좀 이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증권에 대한 영향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러한 하향 리포트가 나옴으로써 두산밥켓에 대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의 물량이 쏟아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49,000원까지 떨어진 상황인데요. 분명히 이제 합병을 치르고자 한다면 두산마켓에 대한 주가가 올라가야 되고 로보틱스에 대한 주가도 같이 올라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합병에 대한 그 상황이 아직 10월까지 남았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는 뭐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두산밥켓 주주 입장에서는 뭔가 꺼림직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로보틱스의 신주 교환 비율이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031주가 두산 로보틱스로 받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네, 우리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과 두산 로보틱스의 신주 가격을 생각해 봤을 때 이 가격이 많이 차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합병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가격을 보았을 때 그게 좀 너무 낮게 10,000원 정도로 잡혀 있다는 점에서 좀 우리 주주분들이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언급이 좀 있었고요. 목표가들은 다 유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메리츠증권은 26,000원, 대신증권은 30,000원, 그 다음에 다올투자증권은 26,000원을 유지하면서 지금 주가보다는 훨씬 높게 목표 주가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증권 리포트들이 어떤 점에서 이러한 목표가를 유지했고 이번 이 합병이 뭐 크게 두산 에너빌리티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신증권의 리포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국이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 선정이 되면 주가가 올라서 분할 합병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100주를 보유한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75주, 두산 로보틱스 3주를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매수 청구가가 지금 이제 28,900원이고 매수 청구권의 규모 제한은 6천억 원 정도죠. 그래서 이 청구권에 대한 규모를 넘어서면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에서는 그 청구권에 대한 들어가는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합병을 취소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합병에 대한 반대가 많긴 했지만 결국에는 뭐 대주주들에 의해서 합병이 통과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청구권을 이제 행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한다면 현재 가격이 28,550원보다 높다면 사실 청구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청구권을 28,550원으로 이 기준으로 잡는다면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올라가거나 두산 로보틱스 주가가 올라가야지 합병이 크게 무리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주가가 164,000원이 되거나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그보다 높으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큰 수주 소식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이제 체코 원전의 우선 협상자 선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 구조 재편에 따른 두산 에너빌리티 이익 감소는 90억 원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분할 합병이 성사되면 별도 기준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산밥켓으로 받는 배당금이 없지만 현금 유입으로 순부채가 1.2조죠. 가 이제 부채가 상환이 되고 그로 인해서 금융 비용이 660억 원이 감소한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요거는 뭐 제가 이미 언급을 드렸던 거고 이 배당금도 지금 한 700억 정도였는데
세금을 떼고 나면은 6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자 발생 비용과 이 배당 비용이 사실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꾸준히 이제 배당을 받아서 이자를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생하는 이자 자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별도 기준의 두산 에너빌리티의 2024년과 2025년 EBI TDA는 각각 3,120억 원, 4,370억 원임을 감소하면 이익 감소 수준이 크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신증권도 채권 원전에 대한 수주를 지금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재무상으로 사실 두산밥켓이 큰 덩치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지만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메리츠 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히려 이제 밥켓을 떼고 이득이다라고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어떤 부분에서 이득이라고 표현을 하는지 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리츠 증권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식 수의 감소에 대해서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밥켓의 가치가 에너빌리티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조 5,100억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11.3% 정도인데 두산 에너빌리티 기업 가치가 그래서 분할로 인해서 11.3%가 감소를 하는데 주식수가 24.7%가 감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17.6%에 대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29,000원 종가라고 한다면 분할 이후에는 24,600원에 75.3주를 가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로보틱스 주식까지 봤기 때문에 총 자산 가치가 오히려 이제 4.7%까지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떼어주는 밥켓의 주가 순자산 비율이 0.85배인데 에너빌리티는 1.5배 이상의 주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러모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많이 이해하기 어려워 하시는 것 같은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A와 B로 나뉘게 되고, 이게 이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산이었는데 75%를 가지게 되고, 이 B에 대해서 25%가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B가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없어지면서 두산 로보틱스로 이 3%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생기게 되는데 이 주주분들은 25%가 사라지는데 당연히 내 손실인데 왜 이득이라고 표현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밥켓 자체에 그런 이제 이 자산이 큰 이 기업을 떼는데 왜 손실이 아니라고 하느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주식수가 75%가 된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밥켓이 떨어지면서 7천억 원의 이 빚을 빼죠. 그리고 현금도 4,800억 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총 이 빚에 대한 상환이 1조 2천억 정도다라고 전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두산 밥켓에 대한 그런 이 주식 가치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마 44%인가 들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시총 5조의 44%에서 두산 밥켓의 시가총액이 2조 2천억 원이 되죠. 그러면 1조 정도가 비게 됩니다.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밥켓에 대한 가치, 그죠? 밥켓에 대한 가치가 1조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이 1억 6천만 주가, 그죠? 1억 6천만 주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고 계시죠? 총 주식수의 25%가 사라지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식수 1억 6천만 주가 11월 말에 이제 재상장되었을 때 소각이 되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가 얼마죠? 한 주당
2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2만 900원 정도라고 합시다. 종가 기준으로 전날. 그럼 2만 900원 곱하기 1억 6천만 주를 하게 되면 무려 3조 3천억이 됩니다. 그죠? 3조 3천억을 주식을 없애고 밥캣 가치를 따지면 2조 2천억인데 그걸 이제 넘기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뭔가 손해보는 입장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괜히 밥캣 떨어뜨리면서 이 3조 3천억이라는 주식을 없애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3조 3천억이 이제 어떻게 보상이 되느냐가 중요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게 무슨 말이 되느냐,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밥캣에 대한 지분 가치보다 주식을 더 소각을 시켰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주식수가 더 줄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당 가치가 더 높아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밥캣에 대한 가치보다 지금 많은 주식에 대한 가치를 줄여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11월 25일에 재상장이 되었을 때 동시호가에서 마이너스 50%에서 200%까지 호가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동시호가에 급등을 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200%까지 올라갈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상당 부분 올라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75% 해서 주식 수가 75%밖에 남지 않네, 나머지 25% 손해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75%에 대한 가치가 1.3배가 될 수도 있고 2배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75%가 이 주식수 소각으로 내서 11월 달에 상장이 되었을 때 올라가지고 두산 로보틱스를 덤으로 받는다면 오히려 이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메리츠증권의 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게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합병 비율이 뭔가 꺼림직하고요. 그죠? 아무리 소각으로 내서 그래도 이 합병 비율이 뭔가 비합리적이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갑작스런 또 통보에 의한 합병이죠. 항상 통보식이죠. 주주 배정 유상증자, 아니면 블록딜, 합병까지 이렇게 이제 계속 통보만 하다 보니까 이제 주주분들이 좀 지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번에도 두산 밥캣을 갑자기 이제 두산 로보틱스 아래에 붙여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이제 비판도 받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주주총회 전에 이제 뭐 반대를 시키기 위해서 표를 이제 50% 이상 모으지 않는 이상은 크게 우리에게 성산이 없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아무리 모이고 모여도 이 지분을 이 30% 이상 모으는 것도 사실 저는 힘들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와 연기금 투자자가 두산 이 대주주들과 이미 이제 합의가 되었다면 결국에는 합병은 통과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는 지금 이제 합병이 통과된다라고 한다면 을 가정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 10월 말 전에 합병 참여하고 싶지 않다, 10월 정지 전에 매도를 해도 됩니다. 당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합병 이슈가 아니라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던 이제 원전,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소식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그렇게까지 시장이 합병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합병에 무조건 참여해야 된다, 합병 내가 찬성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합병 자체가 두산 밥캣에게는 좀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 시장이. 그래서 합병 발표로 인해서 주가 하락이 제한적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요걸 자꾸 뭐 제가 합병을 유도한다, 합병을 뭐 이 찬성한다, 대주주를 뭐 이 대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뭐 일체 두산 관계자도 아니고요. 뭐 두산 친척, 뭐 그 몇 달이 건너도 저는 관계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개 그냥 투자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합병
뭐 여러분들과 힘 합쳐서 이 말도 안 되는 합병 아니면 이 갑작스러운 합병 저도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사실. 근데 그 반대해도 우리 표가 얼마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50%를 현실적으로 모으기 어려우니 합병이 통과가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전 잭팟이 이제 시작이다. 체코 원전이 우선 협상자가 선정되면 그 다음부터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선 협상자 선정이 사실 뭐 수주와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수주는 내년이죠. 내년 초반에 본계약을 체결하고 두산에너빌리티가 한수원과 계약을 함으로써 수주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결국에는 우선 협상자 선정 자체가 단독으로 이제 검토를 하는 것이고, 체코가 완전히 이 대형 원전에 대한 프로젝트를 무산시키지 않는 이상은 결국에는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럴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선 협상자 선정을 거의 이 수주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게 체코로 시작해서 하나로 이제 끝난다면 뭐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폴란드, UAE, 네덜란드, 영국, 튀르키예 등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 이뿐만이 아니죠. 지금 동유럽에 있는 루마니아라든지 뭐 불가리아 아니면 뭐 슬로베니아 이런 여러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웨스팅하우스도 계속 우리나라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HD 한국조선과 함께 웨스팅하우스가 힘을 합치려고 하고 있고요. 해상 SMR에 대해서 또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조선이 해상 SMR에 대해서 지금 기술을 발표했는데요. 이때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관심을 보였고, 지금 2023년에 11월에 IAEA에서 최초 부유식 SMR 도입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고, 그 아래에 지금 테라파워, 한국조선해양, 웨스팅하우스 뭐 이런 여러 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이 원전 제조 능력을 웨스팅하우스는 떨쳐낼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불가리아에서도 현대건설과 힘을 합치고 지금 이제 HD 한국조선해양과도 저렇게 힘을 합치려고 하는 걸 보면 결국엔 웨스팅하우스는 우리나라와 협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SMR 시장과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체코 원전 이번 주에 좋은 결과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섭게 올라가는 뉴스케일 파워, 지금도 프리마켓에 좀 올라가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으로 계속 올라가는지도 좀 주목을 해볼 거고, 이 주가 상승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 분명히 이제 큰 계약 소식이 있을 것 같다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면 지금 뭐 두산에너빌리티를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내가 뭐 7월 25일까지 들고 간다고 해도 결국에는 합병에 참여를 거부할 수도 있고 합병 참여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진절머리가 난다라고 해서 이 종목을 정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이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거고요. 내가 뭐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때는 항상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이 느낌적으로 하면 그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이고, 내가 이제 뭐 갑작스럽게 높은 가격에 산다든지 어이없게 팔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다라든지 그러한 경우가 생기는 게 기준이 없이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이제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지난 몇 년간 두산에너빌리티를 왜 주목을 했는지를 좀 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합병에 대한 이슈는 잠시 잊어두었다가 뭐 반대 표결을 할 수 있을 때 반대를 하든지 아니면 뭐 그 전에 매도를 하고 나가든지 그 이후에 그냥 뭐 10월 전에 매도해도 되고, 아니면 아예 그냥 가봐서 뭐 주가 소각에 대한 그런 이 이벤트를 한번 베팅을 해봐도 되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두산에너빌리티가 근본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소스들이 이제 하반기에 서서히 터지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이제 앞에 내용 가지고 모두 다 무마시키고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얘기 드렸고요. 이제는 이번 주 결과 좀 기다리면서 좀 좋은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7월 16일 내일은 리뷰를 할 건데요. 17일과 18일은 제가 개인 사정으로 리뷰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일에 리뷰를 할 건데 만약에 19일에도 진행하지 못한다면 20일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좀 갑작스럽게 일정이 좀 생겨가지고 영상 리뷰를 하지 못하는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17일, 18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또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실망스러운 소식도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이제 그때 함께 하지 못해서 좀 송구스럽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커뮤니티 상으로 제가 이제 공지 글이라도 좀 남길 테니까 한번 뭐 같이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